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정분류론 속에서 자산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얘기한다고 해서 유동, 비유동 구분하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여 배열할 1, 2, 3, 4, 5, 6 이렇게 한 걸 유동성 배열이라고 했어요. 다음에 유동은 유동대로, 그 다음에 재원, 비유동은 비유동대로 이렇게 구분만 하면 유동, 비유동 구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유동, 비유동 구분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섞어서 쓰면 이건 뭐가 되냐, 혼합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즉각 현금이 되는 자산, 팔아야 현금이 되는 상품류, 투자는 지배를 하기 위한 것, 유형은 형태가 있다, 무형은 형태가 없고 권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형태가 없는 비용, 그리고 기타 여기도 아무 데도 속하지 않는 걸 갖다 기타 비유도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구분하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쭉 하려고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해서 바로 재고자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쭉 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자산은 어떤가? 투자자산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투자는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가만히 보도록 하죠. 이건 바로 투자는 지배권. 어떤 회사를 지배하겠다.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자나 또는 배당을 갖다 목적으로 한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지배권이나 아니면 이자나 배당을 목적으로 하겠다 그럴 때를 투자자산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만약에 통제할 목적으로 또는 아니면 이자나 배당을 갖다 받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건 투자자산에 속한다 이겁니다. 그럼 투자자산의 내용으로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자 이겁니다. 어떤 거냐 하는데 장기금융상품이다 그런 말이 되죠. 일단은 장기금융상품이다. 이 장기금융상품은 뭐가 되느냐 그럼 장기란 말이 있으니까 바로 1년이 아닌 1년까지 이후까지 얘기하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어디에 속하느냐? 장기 바로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정기예금은 어떻고 정기적금은 어떤 거냐 그런데 이거는 목돈을 넣어서 이자를 갖다가 획득하겠다. 목돈을 넣고 이자를 구하겠다. 정기예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서 정기적금은 뭐가 되냐? 푼돈을 넣어서 목돈을 만들 거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들었다 그럴 때 이건 어디에 속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투자자산에 속하는데 이자에 속하는 거. 여기는 뭐 지배권은 아니고 장기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투자유가증권이다. 여러 가지 유가증권 주식과 채권이 있다면 주식과 채권 속에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투자유가증권이라는 얘기,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갖다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주식과 채권에 대하여 우리가 묶어서 일반적으로 투자유가증권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을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부동산은 여러분들 자기가 영업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업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다면 유형자산이겠죠. 그러나 투자를 위하여 제주도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건 투자부동산에 속하고 앞에 투자란 말이 붙으면 투자자산이 되고 장기금융상품이 대표적인 하나의 일례다. 그래서 투자자산은 바로 이와 같이 지배권이나 이자나 배당을 받기 위한 하나의 뭐가 되느냐 자산을 우리는 투자자산이라 불러준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유형자산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유형은 형태가 있는 자산을 갖다 유형자산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형태가 있는 자산 속에서 영업에 필요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적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지만 토지, 땅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인데 토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감가상각의 대상은 아니다. 뒤에 가면 감가상각의 대상은 아니다 하는 걸 갖다 알아야 됩니다. 왜? 땅값이 올라갔으면 올라가지 땅값이 우리가 감가상각될 리는 없지. 그렇게 하면 토지는 사용한다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형자산 속에 감가상각의 대상, 가치가 떨어진 걸 삐준 걸 감가상각이라는데 제외다 하는 말을 알면 됩니다. 건물은 여러분 알지만 빌딩을 갖다 얘기하는 영업에 필요한 빌딩을 갖다 얘기한다. 그런 건물은 이해를 하실 거고, 구축물이다 그럴 때 구축물은 임시건물을 갖다 구축물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그런 거 알고, 그 이외에도 이제 기계장치,
기계와 장치, 여러 가지 장사를 하기 위하여 있는 기계 장치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대를 갖다 나타내는 선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선박이 나온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나타내는 차량 운반부, 이건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다 하나의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유형은 내가 가지고서 영업에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유형자산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무형이다, 형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형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형태는 없지만 바로 법적, 경제적 어떠냐,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밸류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에 도움을 줄 때, 이걸 갖다 우리는 형태가 없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형자산을 갖다 우리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권리금을 얘기하는 영업권이다. 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영업권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죠. 영업권이라는 말은 장사를 했을 때 바로 계속해서 장사를 한 자리에서 잘해서 돈이 있다 이러면 우리말로는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권리금은 내가 만약에 샀다가 장사가 계속 잘 되면 권리금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장사를 못해서 권리금을 갖다가 삭감시켜버린다, 장사가 잘 안되면 권리금은 날아간다 이거지. 이와 같이 이런 영업권이라는 말, 영어로 말하면 굿딜이라고 얘기를 하죠. 굿딜.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것이다 하고 권리금을 받는 것, 이걸 영업권이라고 하며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받는 것. 나중 가면 여러분들 영업권은 어떤 이런 자료를 줘요. 자산이 얼마냐? 100억이다. 이제 부채가 30억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70억이 뭐가 되냐? 이 회사의 자본이란 말이야. 이걸 갖다 왜 되냐? 위 회사를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얼마를 줬느냐? 위 회사를 90억에 매입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90억을 주고 샀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갖다 나중에 분개하라 그럴 때는 내가 얻은 자산, 제 자산이 얼마냐? 제 자산이 100억이다 이거죠. 100억이다 이렇게 우리가 쓰겠죠. 제 부채가 얼마냐? 내가 얻은 부채가 뭐가 되냐? 그럼 30억이다 이거지. 그럼 실제로 보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바로 자본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준 돈을 갖다 적는데 준 돈이 현금이 얼마냐? 90억이다. 그럼 90억이면 20억만큼 비싸게 줬다 이거지. 이 20억만큼 비싸게 준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영업권이라고 불러준다. 이 영업권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최장 20년 동안 상각할 수 있다. 왜? 한꺼번에 비용으로 보지 않고 20년 동안 장사를 하기 위하여. 근데 이걸 갖다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영업권은 뭐에 속하죠? 권리금이 되며 하나의 무형자산,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내용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는 영업권은 바로 권리금을 얘기하고, 광업권이다 그럴 때 광산에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업권이다 그럴 때 업권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한, 차지권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예를 들어 영국이 홍콩을 갖다 얻었냐, 100년 동안 얻었냐, 차지권을 가졌다. 그럼 이거 차지권은 뭐가 되죠? 그 땅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차지권이라고 얘기하더라. 다음 지상권은 여러분 잘 알지만 만약에 뭐 과일나무가 있는데 아니면 땅 위에다가 과일나무를 심어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상권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창업할 때 든 비용을 창업비, 잘못하면 빚자니까 비용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창업비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걸 당장 비용으로 잡아버리면 그 회사 손익계산서는 엉망이 돼버리겠지. 왜? 회사를 세우자마자 창업비를 비용으로 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럼 이런 과대한 비용이 든 부위는 상후 20년 동안 상각한다. 그럼 상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비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무형자산에 속한다. 또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하여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개발비, 빚자로 끝나지만 비용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무형자산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앞으로 상각할 수 있는 권리를 반대로 부여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무형자산으로 본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장기대여금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장기대여금이다. 내가 돈을 빌려줬다 이거야. 그럼 원래는 대여를 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 투자자산입니다. 그런데 대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나는 이 사람 피곤해가 안 되겠어. 1년 이내 갚아버려야지. 그럼 이건 뭐가 되냐? 장기대여금이라도 빌려준 사람 입장은 투자지만 빌려간 사람 행동에 의하여, 차주의 행동에 의하여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거는 기타로 돌릴 수밖에 없다. 즉 투자나 유형이나 무형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 애매모호하다. 그럼 기타로 본다 이거지. 원래는 대용을 왜 빌려줍니까?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장기로 빌려줄 땐 지배하려고 보통 한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지배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투자 자산이 낫단 말이야. 그런데 왜 되느냐? 받은 쪽에서 난 투자 받기 싫어. 1년 내 갚아버려야지. 그럼 이거는 투자의 개념을 희석시켜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 완전히 100% 투자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기타로 봐야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바로 장기성 매출 채권. 장기성 매출 채권도 얘네 똑같습니다. 장기성 매출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이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잘 알고 있지만 물건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 매출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대표적으로 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외상 매출금과 받을음이라 그러는 얘기를 했죠. 제가 계정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며 바로 우리가 얘기할 때 매출 채권이라는 말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말이야. 알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가 빌려주는데 대신 매출 채권을 잘 알고 있다 그럴 때 외상으로 준다면 뭐로 주겠어요? 외상 매출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외상 매출. 그죠? 외상 매출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에게 외상을 줘야 된다 그럴 때는 음을 받는다 그랬죠. 받을 음이라고 했죠. 어제 제가 약속은 두 사람, 환음은 세 사람의 관계가 되며 약속이든 환이든 회계에서는 받아야 되면 받을 음, 줘야 되면 바로 지급음이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럼 이 받을 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매출채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서로가 잘 알고 이미 오랫동안 거래를 했다면 살만 해도 외상으로 줄 거다 이거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 이거지. 근데 처음 거래를 한다 그러면 모르니까 왜 됩니까? 약속이든 환음을 써줘야 돼. 그래야 받아야 돼.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 매출 채권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장기성이 붙었다는 말은 1년이 아니라 우리가 연매출, 또 연수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역에서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1년마다 연불 수출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는데 장기성인데 왜 주죠? 원래 장기성이 통용이 된다면 투자입니다. 근데 지배권을 주려고 아예 내가 한 3년 동안 봐줄게. 근데 지배를 당하는 게 싫어. 또 거기에 대한 보수주의가 싫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1년 내라도 반환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투자라고 말하기가 곤란하고 1년 이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로 보느냐? 기타로 봐야만 된다. 소속이 명확하지가 않다.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럼 이거는 기타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장기성 부채 충당금. 자, 장기성 부채 충당금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장기성이라 그래도 단기에 끝날 수가 있죠. 그리고 법인세를 내는데 이게 이어진다.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잘못 봤네요. 이연 법인세 자산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바로 다음에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어지는데 꼭 이연 법인세가 2년, 3년 가는 게 아니라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동이냐 비유동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기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보증금. 보증금은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갈 때 전세금과는 달리 보증금 1억에 한 달에 300만 원이다. 이러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보증금이 이제 예를 들어 12개월이나 2년이나 이래 잡았을 때 1억에 300이다 그러면 1억이 뭐죠? 보증금이란 말이야. 근데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장사가 잘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갱신해서 거기에 설 겁니다. 그러나 장사가 안 된다. 1년 이내 보따리 사야 된다 말이야. 그럼 보증금은 뭐냐? 이 1억에 대한 보증금은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할 수 없는 일종의 뭐가 됩니까?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뭐가 되냐? 기타 비유동으로 본대. 그 기타 비유동은 상황에 따라는 유동, 상황에 따른 고정, 또는 상황에 따라 투자, 상황에 따라 유동 이렇게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기타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타에 속하는 것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유동자산의 6가지 1, 2, 3, 4, 5, 6로 가는 유동성 배열법, 유동과 비유동만 구분하는 유동, 비유동 구분법, 그리고 스크스스는 혼합법이란 3가지 체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알아두고 배열할 때는 그렇게 되고 내용은 이미 여러분에게 꼼꼼하게 자산 전부를 여러분에게 설명했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냐? 그럼 부채로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자.
부채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죠. 자, 여러분 잘 알지만 부채는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을 우리는 부채라고 하더라. 그랬고 항상 우리는 부채는 굉장히 바로 남에게 빌려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일종의 하나의 BS에서 볼 때는 어디에 속하느냐, 차변 쪽이 자산이라면 배변 쪽의 부채와 자본이라 그런 영역 속에 부채가 나오게 된다 하는 이야기부터 정확히 이해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BS 쪽에서 보면 이제 자산은 우리가 다 끝났어. 자산이 나오는 여러 가지 계정을 갖다 우리가 쭉 분류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산을 빌려올 때 남에게 빌려왔다. 그럼 이걸 부채라고 우리가 말하고, 부채는 궁극은 뭐가 되냐? 타인의 지분이라고 말하죠. 타인의 지분이다. 남에게 빌려왔다. 이런 얘기가 타인의 지분. 바로 자산 속에서 남에게 빌려온 거라. 그럼 이 부채는 타인의 지분을 얘기하고 반드시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자를 줘야 되고, 만약 이걸 주지 않을 때는 파산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했고, 대표적인 부채 예를 든다면 뭐가 되냐? 바로 중요한 사채. 사채를 얘기할 때 비교적 사채 폰트가 뭐가 되느냐? 부채의 대표적인 부채더라. 그럼 이제 부채를 빼고 나면 뭐가 되느냐? 여기는 자본이다. 이런 말이 되죠. 자본. 자본은 뭐가 되느냐? 자산 속에 부채를 뺀 것. 이건 바로 주주가 낸 주주의 지분이라고 말하지. 그리고 여기는 바로 배당을 줘야 된다. 그런 말을 했고, 여기는 대리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상기하자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채다 이럴 때 부채는 내가 자산을 100만 원 가지고 있다면, 100억을 가지고 있다면 30억이 남에게 빌려왔다. 그럼 30억이 뭐죠? 부채입니다. 그럼 주주가 낸 게 얼마냐? 70억이다. 70억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본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채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채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타인의 지분이란 말로 우리가 쓸 수 있다. 타인의 지분이란 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일단 이해를 하고, 자, 여기도 역시 중요한 이야기는 1년 내에 갚아야 된다. 그럴 때 1년 내에 갚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유동부채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1년 후에 갚아도 된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비유동이다. 그러면 유동이냐 비유동이냐의 결정적인 이야기는 뭐가 되죠? 원리어룰이다. 1년 기준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유동부채부터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것과 비유동부채, 여기 나오는 항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정리하자 이거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다. 매입채무입니다. 매입채무는 1년 이내 줘야 되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다. 돈을 빌려왔는데 단기로 쓰기로 하고 빌려왔다. 그럼 1년 내에 갚아야 되니까 단기 차입금 역시 유동부채가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나오는 게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상품 이외 물건을 사오고 돈을 아직 안 줬다면 1년 내에 줘야 되니까 뭐가 되냐? 미지급금 역시 뭐가 되냐? 유동부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선수금. 상품의 주문 대금을 미리 먼저 받았다. 수금을 먼저 했다. 그럼 반대급부로 나중에 상품을 반드시 줘야 되니까 뭐가 되느냐? 유동부채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금. 예수금은 바로 세금을 줄 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냐?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를 했다. 그럼 이건 뭐냐? 그럼 원천징수했다고 자기가 먹습니까? 누가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3.3% 뭐가 됩니까? 원천징수가 되지. 그럼 원천징수된 거는 가지고 있다. 나중에 세무서 갖다 내놔야지 세금을 갖다 중간에 절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월급을 줄 때 세금을 공제해 놓은 부위는 돈은 창고에 있지만 그거는 상대적으로 반드시 세무서에 갖다 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가 예수금이라 부른다 한 말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임시 보관하는 돈을 예수금. 바로 대표적인 예가 세금에 대하여 뭐가 된다? 원천징수를 했을 때다 하는 말을 알면 됩니다. 그 다음 미지급 비용. 비용이 발생되는데 아직 안 줬다 이거지. 예를 들어 집세를 줘야 되는데 또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는 아직 안 줬다. 또 아니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비용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다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법인세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냈다 이겁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냈다 그러면 법인세는 원래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만 기업이 내는 세를 법인세라고 부르더라 이거죠. 그러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면 1년 내에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유동부채에 속한다 이거죠. 그럼 배당금을 아직까지 주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반드시 줘야 되니까 1년 내에 줘야 되니까 미지급 배당금 유동부채가 되죠. 그리고 수익을 미리 먼저 받았다. 수익 자체는 좋지만 미리 먼저 받은 수익은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집을 갖다가 선수했다. 선수회가 돈을 받았다면
선수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사용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선수 수익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내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 비용,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배당금, 선수 수익, 무슨 말인가 하는 이야기를 알고 소속이 바로 유동부채에 속하는 영역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동부채는 우리가 끝났고, 비유동부채는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비용인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채, 회사 발행하는 채권이죠. 사채는 만기가 있고 3년 정도 이렇게 빌리기 때문에 바로 비유동 1년 후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사채다 하는 걸 알아두고, 또 돈을 빌릴 때 장기 차입금이다. 그러면 장기간 빌리니까 일반 단기가 유동이라면 장기는 바로 비유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 장기성 매입 채무. 이것도 바로 받는 쪽에서는 장기성 매출 채권의 반대가 장기성 매입 채무가 되죠. 바로 무슨 말이냐, 일종의 외상으로 가져왔는데 1년 후나 2년 후에 갚아도 된다. 그럼 이거는 장기성 매입 채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다음에 장기성 부채 충당금, 역시 우리가 부채는 부채인데 장기성 부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비유동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차의 반대인 대. 이연법인세 차가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다음에 갚아도 될 이연법인세 자산은 바로 다음에 자기가 미리 많이 줬기 때문에 나중에 삭감을 받을 수 있다. 여기는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이연법인세 차는 대가 될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라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2년이고 3년 나눠 갚을 수 있다. 그럼 이건 뭐냐, 비유동 부채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볍게 비유동 부채와 유동 부채를 갖다 우리가 쭉 구분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는 자본금 계정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본금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본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자산 속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본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본은 원래 투하된 자본, 예를 들어서 자본이다 그럴 때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이게 뭐냐 그럼 자본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자본금은 원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어떠냐 그러면 자본은 주주가 낸 돈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주와 우선주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주다, 우선주다,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죠. 보통주는 말 그대로 보통 이제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며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추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걸 갖다 우리는 보통주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주는 바로 일종의 하나의 권리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결권이 있다 그러면 보통주가 되죠. 근데 의결권을 갖다 가지지 않고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대신 세 가지 입장에서 우선을 가진다 이거죠.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배당 우선주가 되죠. 배당 우선주다. 또 예를 들어 상환을 먼저 받는다. 간 상환 우선주가 될 수 있죠. 빨리 상환을 해주겠다. 상환 우선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전환의 우선을 갖다 준다. 전환 우선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에 대한 우선권을 줄 때 우리는 우선주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주 같은 경우도 보통주에다가 뭐가 되냐면 액면가에다가 금액을 갖다 곱한 거, 액면가에다가 금액을 갖다 곱한 추수를 갖다 곱한 거, 추수를 곱한 거, 이게 바로 보통주 금액이 되겠죠. 우선주도 왜 되느냐 그럼 우선주에다가 뭐냐, 액면가에다 반드시 뭐가 되냐, 주식수를 갖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 뭐가 되냐, 바로 우선주의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주로 들어온 돈이나 우선주로 들어온 돈을 갖다 전부 다 결합해가지고 나타내면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자본금이 됩니다. 이 자본금 속에는 우선주와 보통주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선주, 보통주를 너무 구분하지 말고, 보통주는 이 차이는 뭐냐? 의결권이 있다, 여기는 의결권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세 가지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는 얘기를 갖다 줬죠. 여기는 반드시 액면가에다가 주식수,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 되고, 여기도 액면가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갖다 곱해가지고 두 가지 보통주와 우선주의 금액을 결합한 것을 자본금이라 불러준다 한 말을 쓰면 자본금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본금 그럴 땐 자본은 보통주로 들어온 돈과 우선주로 들어온 돈을 전부 다 결합하면 바로 우리가 자본금이 된다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본잉여금이다, 이익잉여금이다 하는 말이 되죠. 자본잉여금은 어떻고 이익잉여금은 어떤가 하는 잉여금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먼저 내려보죠. 자, 여기는 우선주는 바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보통주와 우선주를 더하면 된다 그랬고, 자,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잉여금이란 이야기.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럴 때 잉여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잉여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평상시에 안 쓰죠. 안 쓰다 보니까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데 잉여금의 정의부터 우리가 내려보자 이거죠. 잉여금이란 말은 도대체 어떤 걸 잉여금이라 부르느냐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잉여금이란 말의 뜻은 원래는 일종의 잉여금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가 되죠. 영어로 말하면 서플러스다 이런 말을 갖다 씁니다. 서플러스인데 SUR이 뭐를 나타내죠? 오버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넘치다. 플러스는 뭐가 되느냐? 그럼 정상이란 얘기지. 그 정상으로부터 넘친 부위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잉여금이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잉여금이란 말 자체가 바로 늘어난 부분이다. 넘친다 이거죠. 늘어난 부분이다. 늘어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잉여금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되고, 자, 여러분이 왜 잉여금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정확히 알아둬라 이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가 되냐? 공산주의 이론에서 잉여가치설이라는 말을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잉여라는 말을 갖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에서 잉여가치설, 이 말은 뭐가 되느냐? 자본가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캐피털리스트가 100만 원의 돈을 냈다 이렇게 되죠. 돈을 냈다 이거야. 여기다 노동자의 노동력 알파를 갖다 넣어라. 알파를 넣어라. 알파를 넣었더니 120만 원짜리 물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20만 원만큼 늘어난 가치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바로 이걸 잉여가치라고 우리가 부르더라 이거죠. 잉여가치다. 그런데 이 20만 원을 노동자가 만들었는데 왜 자본가가 돈을 100만 원 냈다는 자기 명분으로 다 착취하느냐? 이걸 공산주의 이론에서 잉여가치설이라고 해서 같이 공동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공동으로 가지자.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잉여가치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분배하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 국가 잉여가치설 이게 문제다. 그래서 6.25 전쟁 터졌을 때 북한에서 내려온 소위 인민군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해되죠. 빨간 완장 차고 부자 사람들을 골라가 전부 다 총무리로 다 사람을 죽였던 이유가 잉여가치설의 신봉. 이런 이야기가 잉여가치.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갖다 알아두고 그 다음 옛날에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혹시 잉여계산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가끔 쓸 때가 있어요. 3 나누기 2는 목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다 할 때 나머지 1을 잉여라고 얘기를 했죠. 나는 나머지. 그래서 잉여란 말을 아주 익숙하게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럴 때 자본이 늘어난 부분, 이익으로부터 자본이 늘어난 부분, 늘어난 부분이다 그런 말을 익숙하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되죠. 곤란하지 않은데 처음 회계를 갖다 공부하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게 무슨 말이지? 즉 자본의 분산이 늘어난 부위다 하는 말이 되고, 바로 자본이 늘어난 부위를 잉여금이라 부르는데 이 잉여금이 어떤 거래로부터 자본이 늘어나느냐? 자본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따라 예를 들어 자본거래로부터 일어났다 그럴 때 자본거래라 이러면 자본잉여금입니다. 원인이 자본이 늘어나는 속기 때문에 자본거래로. 여기는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로부터 소위 말해서 장사를 해서 번 돈을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이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부터 자본을 들어오고 나가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늘어난 부위를 갖다 우리는 자본잉여금이라 부르고, 만약에 손익의 이익을 갖다 계산해가 이익을 갖다 회사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자본이 늘어난다 그럴 때를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라 불러준다. 그 원인이 뭐냐 말이야. 자본거래냐 아니면 손익거래냐, 자본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구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주식발행 초과금. 주식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차익.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세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그렇죠. 감자차익, 기타 자본잉여금.
우리 중요한 거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감자 차익이다, 기타 자본 잉여금 요 세 가지는 자본 거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건 케이스를 갖다 하나 정도 여러분이 외워주는 게 좋겠다. 그냥 하면 생각이 안 나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되죠. 액면가 5,000원 주식을 6,000원에 발행하다. 자, 여러분들 액면가 5,000원짜리를 6,0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1,000원만큼 더 받은 이때 1,000원, 이때 2,000원을 뭐라 그러죠?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돈을 더 받았다 그러니까 먹어버리면 안 되죠.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로 보느냐? 1,000원을 자본의 잉여금으로 봐야 되는데 자본이 분살로. 액면 5,000원짜리인데 6,000원 받았으니까 1,000원 더 받은 부분. 자,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회사가 이번에 사서 우리가 없애버리자. 얼마냐? 4,000원 주고 사서 소각했다. 4,000원 주고 사서 소각했다. 만약 이렇게 보자 말이야. 그러면 5,000원짜리인데 4,000원에 소각했다 이러면 1,000원만큼 이거 뭐가 돼요? 바로 감자가 아니라 포테이토가 아닙니다. 감은 디크리스, 자본은 캐피탈. 자본을 줄이면서 일어난 이익이다. 그러니까 감자 차익이라고 불러주더라. 다음에 땅값이 올랐다, 건물값이 올랐다, 등등등등등등. 땅값이 올랐다, 건물값이 올랐다, 등등등등. 왜 그러냐? 올라갈 때는 뭐 땅값, 건물값 이런 걸로 얘들은 상승으로 얘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자본이 늘어났다. 땅값 만약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이렇게 올라가는 걸 갖다가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보자. 그럼 여러분 생각이 안 난다면 주식을 늘리고 발행은 느리죠. 줄이고 땅값이 오르고 이거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자본거래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본거래를 통하여 뭐가 되느냐? 자본의 군살이 생겼다. 그럴 때 요 세 가지 바로 1,000원짜리 주식을 1,200원 발행했다. 200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 바꿔도 알아야 돼. 1,000원짜리 주식을 900원에 사서 소각했다. 1,000원만큼 100원만큼 감자 차익. 땅값이 올랐다, 건물값이 올랐다, 토지값이 올랐다 등등 하면 기타 자본 잉여금 전부 다 자본거래로부터 자본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얘기하더라 하는 거 요걸 세 가지를 꼭 기억해달라 하는 게 바로 기타 자본잉여금 속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고 자본거래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번에는 이익잉여금이다 그럴 때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장사를 쭉 하면 장사에서 순이익이 날 거다 이거죠. 순이익이 날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순이익이 나면 회사는 뭐 해야 되느냐? 일단 뭐가 되죠? 그렇죠. 법인세를 내야 돼. 세금을 내야지. 세금을 뜯어줘야지.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배당을 줘야 되지. 그러면 법인세와 배당을 주고 난 다음 이 남는 돈을 자기 멋대로 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 여야 되느냐 그럼 절차 이하여 우리가 자르는데 이 네 가지 절차 이하여 자르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봤을 때 주석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재무제표여사가 잉여금 계산서라는 말을 씁니다. 잉여금 계산서는 잉여금을 왜 잘랐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맨 먼저는 상법에 의하여 자르는 부분,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법에 의하여 자르는 부분, 그리고 회사의 법인 정관에 의하여 자르는 부분, 네 번째 잘라도 남더라고 할 때 미처분 부분, 요 네 가지 각도에 의하여 바로 이익을 갖다가 처분한대 하는 걸 알아야 돼. 맨 먼저 우리 상업에서는 상법이 특별법입니다. 일반법보다는 뭐가 되죠? 특별법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상법에 의하여 자르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이익준비금이다. 여기 상법에 의하여 자르는 게 이익준비금이다. 이익준비금은 어떤 걸 이익준비금이라고 하죠? 반드시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익준비금은 배당, 현금으로 배당할 때 현금 배당의 10분의 1만큼 총 자본의 얼마에 도달할 때까지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마다 반드시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금 배당을 무조건 배당을 많이 해먹자 그러고 주주들이 하면 안 되지. 현금 배당하는 놈의 10분의 1을 자기 총자본 정원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원래 회사 세울 때 총자본이 1,000억이다. 그럼 500억이 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가장 먼저 이익준비금이다 하는 요걸 우리가 잘라줘야 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건 법에 의하여 법적 적립금이라고 얘기하죠. 법적 적립금이다. 뒤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기라고 법적 적립금이라는 개정이 나오는데 법에 의하여 적립하는 거. 이게 법적 적립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법적 적립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또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손익거래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제 임의적립금이란 말이 나오죠. 임의적립금. 임의란 말은 회사의 임의에 의하여. 이때 임의란 말은 자율적으로 정관에 의하여 자르는 걸 얘기해. 그럼 이제 잘라도 남는 건 네 번째가 이게 세 번째가 되고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미처분 잉여금이다. 또는 이게 다음 달로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2월 잉여금이다. 2월은 이사 간다. 이사 가는 금액이다. 2월 잉여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법인세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거 이익준비금, 법에 의한 거 법적 적립금, 정관에 의한 거 임의적립금, 처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순서를 1, 2, 3, 4로 이렇게 처분한다 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예를 들어 결손을 막을 때는 결손이 났다 그럴 때는 의하죠. 4번, 3번, 2번, 1번 역순서로 결손금 보전 순서 결손금 보전 순서는 역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해야 될 때 보전의 순서는 어떻게 되죠?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자본할 때 하지만 역으로 간다.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장사를 해서 손익거래로부터 생긴 이익을 상법에 의하여, 법에 의하여, 정관에 의하여, 미처분에 의하여 간 걸 갖다 잉여금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전혀 무리가 없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자본에는 원래 주주가 낸돈 자본금과 그 다음에 자본거래로부터 생긴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로부터 생긴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바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며 온 자본거래, 땅값이 오르고 건물값이 오르면 기타 그 다음에 자본을 줄이며 주식을 발행하고 줄이고 기타 이렇게 나누는 건 자본이다 하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본의 조정, 포괄손익이다 그러는데 요거 두 가지는 뭐냐 자본이 늘어나긴 늘어나대 바로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자본의 조정은 일종의 이런 거죠. 바로 자본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건으로 인하여 자본이 줄 수 있는 거 자본거래로부터 바로 자본이 차감되는 거 이제 이런 건 외워주죠. 예를 들어 주식 발행 차금 사기에 팔았다 그러면 차금입니다. 주식을 자본거래로부터 자본이 마이너스 되는 거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걸 바로 우리가 자본의 조정이다. 자기 주식은 만약에 내가 시중에 도는 주식을 사서 금고에 넣어놨다면 그만큼 자본을 잠시 가는 거죠. 우리가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 자기 주식을 처분해가 손해봤다. 역시 자본의 감소죠. 그 다음 미경부부 주식 배당금 그건 안 했지만 배당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자본의 마이너스 자본거래로부터 자본의 마이너스가 되게끔 되는 이야기를 자본의 조정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포괄손익은 손익거래로부터 자본을 갖다가 뭐가 되냐 다운시키는 행위 자본을 다운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뭐가 되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포괄손익 현금 흐름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여러분 회피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 해외 사업에 대한 환산차대 환율이 올라갔다 환율이 내려갔다 이런 걸로 어떻게 되느냐 그럼 늘어나는 이야기 이건 바로 손익거래로부터 자본이 줄는 내용 줄고 플러스되는 줄고 늘어나는 이야기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고 자본거래로부터 자본이 늘어나고 주는 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는 형태는 바로 자본조정이라 불러준다. 여기 잉여금과는 달리 본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BS 개정의 전부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BS의 개정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요거 특히 자본의 조정은 자본거래로부터 자본이 차감되는 거 포괄손익은 손익거래로부터 자본이 늘어나고 줄고입니다. 이건 자본조정은 반드시 자본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하며 무슨 말인가 비전공 학생들은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대한 예비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회계가
재밌어지고 또 위기 공부할 때 어떻게 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정을 명백히 우리가 정리해 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음 만약에 우리가 소문거래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느냐를 가볍게 한번 우리가 살핀다면 예고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러면 수익과 비용입니다. 수익과 비용인데 수익은 자본이 늘어나는 거지. 자본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을 갖다 우리는 수익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별 수익 세 단계로 나누고 여기 옛날에 특별 자리에 들어갔다. 옛날에 특별히 있었어요. 특별히 없어지면 SBU 여기 들어가가 세 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비용도 요걸 갖다 더 구분해서 여기는 다섯 가지로 비용은 바로 자본이 어디 됩니까? 늘어난 게 아니라 죽는 거지. 그래서 비용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 우리가 구분하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되죠? 매출액입니다. 선생님이 예고할 때부터 계속 A에서 B를 다 C를 빼면 원가다 하는 거. 여기 뭐죠? 매출액입니다. 다음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판매비는 광고비, 일반 관리는 집세비 이런 거. 요까지가 영업이지. 요까지가 영업이란 말이야. 그리고 영업에 법인세, 그 다음에 우리가 SBU 요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며 바로 우리가 수익과 비용까지 보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